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69페이지 도시개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이죠. 이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법. 그래서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저 푸른 초원이 있죠. 이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죠.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였는데 이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택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중에 도시개발법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이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대해서 배웠죠. 도시군 계획사업. 이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사업은 셋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다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마지막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먼저 계획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라서 세 가지 사업은 항상 동일하게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들고 합니다. 자, 시설 사업부터 먼저 보면은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이 계획을 만들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하죠. 그게 시행자 지정. 사업을 누가 할지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이걸 인가받고 고시를 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죠.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마지막에 확인 절차로서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한 때에만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고 개발 사업 역시 시설 사업이랑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도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역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마찬가지 인가받고 고시를 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자, 신도시는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가 이 토지를 다 사들여 가지고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땅을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이든 환지든 사업의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이게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자,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이제 개발법이라는 건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니까 개발법의 순서는 목차는 저렇게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조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보시면은
뭐 총서를 해서 개발법의 목적 있고 뭐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이런 데는 좀 암기사항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1, 2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개발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문상으로는 순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나가보면은 실제 업무에서는 개발계획 수립함과 동시에 구역 지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섞어 쓰기도 하는데, 일단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동의요건들은 일단은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시행자라는 게 나오죠. 시행자.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에는 크게 나눠보면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공공시행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국가 내지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각종 공사들을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등등 이런 각종 공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래서 정부가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인데,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 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시행자에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보면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여기가 수도권이고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 권역에 속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수도권이죠.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은 따로 규제를 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눕니다. 세 가지 권역으로. 첫 번째가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관리 권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 보전 권역. 이 권역들은 우리 공법책에 몇 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법의 명칭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우리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눈다는 거.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그 중에서 과밀억제 권역, 말 그대로 너무 과밀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과밀을 억제하겠다라는 거. 이미 개발이 밀집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는 거. 이런데 뭐 강남이라든지 그런 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은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역,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은 말 그대로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걸 다 개발하면 안 되니까 수도권 중에서 최소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이 이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중에 여기 법인 중에서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법인인데, 이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착하죠. 착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 법인에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시행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공장을 이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공장에 이전하게 되면 직원이라든지 그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 내지는 숙소, 주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이전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법인에게 줍니다. 법인에게.
즉 수도권의 과미력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도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렇게 시행자를 크게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뉘고 뭐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조합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래서 한번 보면 176페이지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 조합인데 거기 조합 설립 인가의 절차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 조합을 설립하는 시기는 우리가 지금 시행자 제거 개발 계획이랑 구역 지정은 1, 2월 달에 하겠습니다. 자, 시행자 지정 단계인데 즉 조합을 설립하는 시기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때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7인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먼저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정관. 그 다음에 이 작성한 정관에 대해서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옆에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은 지금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를 받은 걸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인가를. 근데 인가를 받는다고 조합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1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조합의 법인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조합은 법인.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에는 인이라는 게 나와요. 인. 사람이죠, 사람. 자, 민법상 사람에는 두 명이 있는데 자연인이랑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 된다라고 혹시 배우셨습니까? 출생시부터. 출생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이 사람이 되니까. 근데 법인이라는 건 법으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서 이 법인은 등기시부터 사람이 됩니다. 등기시부터. 해서 자, 등기해야 사람이 된다. 즉 성립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조합 설립 등기를 해야 이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은 법인이라는 거. 법인. 그래서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사람이 됩니다. 등기해야. 인가받으면, 뭐 기출문제에서는 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한 때, 이때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뭐 옆에 동의요건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라는 게 나오죠. 자, 조합에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를 둡니다.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 생각을 해야겠죠.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총회. 이 총회의 구성원은 조합원들이 총회의 구성원이 되고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즉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조합원들 다 모아가지고 투표하고 다음 주에 또 조합원들 모아가지고 투표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경미한 행위들은 대의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기구에는 총회, 대의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그걸 실행에 옮기는 조합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게 조합장, 그리고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조합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177페이지 가로 4번에 177페이지 맨 밑에 쪽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은 법인. 그래서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가 요 조문은 안 배울 텐데 민법에 가면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일반 규정들이 있습니다. 30조 이하에 민법 30조 이하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는데 그걸 준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조합 임원의 직무라는 게 나오죠. 가로 5번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2번 이거는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은 일단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6번 대의원회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밑줄 쳐놓은 부분들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인데 뭐 지금 단계에서 볼 필요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합, 오늘은 그냥 조합이 법인이라는 거, 그리고 조합에는 의사결정 기구로서 총회랑 대의원회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이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시행자가 정해졌죠? 시행자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는 개발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옆에 179페이지 보시죠. 179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그래서 시행 방식의 분류라는 게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저는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만 써놨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혼용 방식. 그러니까 혼용 방식은 따로 독립된 방식이 아니니까 제가 따로 저기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179페이지 3번에 지금 페이지 17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시행 방식의 결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가로 2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해서 수용이나 사용 방식 이런 것들은 언제 하냐라는 건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거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 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자 수용 방식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말이 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말이 그러니까 대규모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 요 수용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때 수용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이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죠. 잘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수용 방식이고 위에 환지 방식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는 효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많이 부족한 그런 토지들인데 이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효용도 증진을 시키고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시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죠.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자, 수용 방식의 장점이라면은 시행자가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토지를 사들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빠릅니다. 환지 방식보다는. 다만 이 토지를 다 사들여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인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면 이 비용이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권리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얼마로 평가가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얼마짜리 토지를 나눠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내가 토지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뭐 속도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필요할 때 그때 수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근데 환지 방식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환지 방식도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79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에 혼용 방식은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방식이 혼용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는 게 나오죠. 자. 수용 방식은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이걸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사들여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택지를 조성할 때 모든 토지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일부 그대로 남겨두는 이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시행자가 이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수용 방식. 자, 보시면은 가로 1번에 시행자의 수용 또는 사용해서 시행자는 1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우리 여기 보면은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했는데 수용의 맨 처음에 주어가 그냥 시행자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공공도 수용을 할 수 있고 민간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만 수용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동의요건들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법의 명칭이 하나 나오는데 요건 좀 기억을 하죠. 자, 앞으로 우리가 공법책을 보다가 수용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수용이라는 글자가. 수용이 총 4분야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수용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원칙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건 뭐 비슷비슷하니까 빌려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용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이제 반사적으로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하죠? 라고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수용이 나오면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법률 명칭이 너무 길죠? 이제 앞으로 좀 줄여 읽죠. 그래서 공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용을 할 때는 항상 공시법을 준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1번지, 2번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1번지 토지 소유자고 2번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인데 1번지 토지 소유자인 내가 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으려는 건물의 규모가 내 토지만 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건물을. 그러면은 이제 2번지 토지도 필요해졌죠, 내가. 그때 이 2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번 매매를 해야 된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2번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 건물을 짓는데 토지가 부족하니까 2번지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 어떤 거 해야 되죠? 내가 건물 짓는데 내 토지 면적이 부족하면은 2번지 토지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사들여야 됩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면 됩니까? 매매를 해야죠. 사야죠. 내 토지 면적이 부족하더라고 남의 땅을 그냥 강제로 보상금 줄 테니까 나가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근데
수용이라는 건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특권입니다. 특권.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권이라는 거. 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수용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총 4군데에 걸쳐서 나올 텐데 그 수용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원칙은 요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반사적으로. 수용을 할 때는 항상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합니다. 원칙. 근데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는 자,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을 하니까 특례는 공치법을 준용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이게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에는 뭐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1, 2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항상 수용이 나오면은 일단 요거 공치법을 준용한다라는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 명칭 하나 좀 기억하시고 토지 상한채권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3번, 4번에 보시면은 원형지, 그 다음에 조성토지 이런 게 나오죠. 3번, 4번에. 자, 조성토지라는 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조성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조성한 토지를. 근데 원형지라는 건 이렇게 공사를 해서 네모 반듯하게 조성한 토지가 아니라 원래 형태 그대로 주는 땅. 그래서 원래 이 개발되기 이전 상태인 저 푸른 초원 상태 그대로 준다라고 해서 원래 형태의 땅이다라고 해서 원형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 원래 형태의 땅이다라고 해서 이걸 원형지라고 부릅니다. 조성토지랑 원형지, 조성토지랑 원형지 뭐 용어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는 원형지 보시면은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이 땅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면적은 3분의 1 이내에서만 이렇게 원형지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지로. 그 다음에 이 원형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원형지의 장점에는 자, 우리가 마트에 가죠. 마트에 가면은 깐 마늘이 있고 안 깐 마늘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격이 더 비싸죠? 깐 마늘이 더 비싸죠. 깐 마늘이. 그건 까놨으니까. 즉 조성토지랑 원형지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조성토지가 더 비쌉니다. 이건 내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으니까. 즉 원형지는 가격이 쌉니다. 조성토지에 비해서. 근데 이 가격이 싼 땅을 아무한테나 줄까요? 아무나 받을 수 없을까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원형지는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사람, 딱 그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다음에 5번째,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 근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는데 이걸 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홀랑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매각 제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위에 수용에 관한 부분은 좀 지우고. 이렇게. 요런 것들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조성 토지로 조성을 하지 않고 개발되기 이전 상태 그대로 주기 때문에 개발의 다양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지, 자, 마트에 가니까 생닭이 있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 아니면 뭐 토막 내놓은 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생닭을 사오는 거랑 닭가슴살이나 토막 내놓은 닭을 사오는 거랑 내가 할 수 있는 요리의 종류는 생닭 쪽이 훨씬 더 많겠죠. 원래 상태 그대로 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걸 삼계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토막을 내서 닭도리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한 거죠. 다양한 거. 근데 닭가슴살, 익혀져 나온 닭이라든지 토막 내놓은 닭을 사오면은 이 생닭을 사온 것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의 종류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그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원형지에서는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생닭을 사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하면 그때 단점이 뭐죠? 단점이?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하면 맛이 없죠. 맛이. 그래서 단점, 원형지의 단점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난개발. 그래서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원형지는 지정권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아까 원형지를 공급할 때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으라고 했고, 이런 것들. 항상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가 통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는 장점과 단점에서 이 원형지의 모든 제도들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죠. 조성토지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원형지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아무나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경쟁입찰 내지는 추첨, 그 다음에 수의계약, 이러한 방식들로 선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경쟁입찰, 추천, 수의계약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원형지를 공급할 때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뜻에 따르겠다 이 말이죠. 따를 숫자에다가 뜻의자 해가지고 시행자 마음대로 저 사람한테 줘야지 하면은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아무나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조성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토지를 조성을 해서 이걸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 목적은, 이 시행자는 돈 벌려고 한 겁니다. 돈 벌려고. 수익 사업을 위해서. 돈 벌려고 공익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한 토지를 팔아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여기 A-1구역을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팔 때는 누구한테 파는 게 좋을까요? 내가 시행자라면 돈 많이 주는 사람,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려면 여기 방식 중에서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중에 어떤 걸 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조성토지는 원칙은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제일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추첨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공급 방법들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원형지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 조성토지는 제일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성토지를 공급을 한다라는 거. 이런 원칙들. 왜 그런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외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급 방법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뭐 지금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한번 보시죠. 183페이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수용을 할 때는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수용에 나오는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 그 다음에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라는 건 개발되기 이전 상태에 그 토지 그대로 주는 땅을 원형지, 그 다음에 개발 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한다라는 거, 이런 용어들만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용어들만. 그 다음에 환지 방식입니다. 183페이지. 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 수용 방식을 택하게 되고, 환지 방식은 아까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서 그때 하는 게 환지 방식 해서 183페이지. 자, 환지 방식은 여기 환지되기 전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환지되기 전의 토지는 필지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많이 부족한 이런 토지인데, 이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이렇던 지역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환지 후에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네모 반듯하게 필지 정리를 합니다. 구획 정리를. 그리고 부족하던 공공시설을 여기서는 확충을 해주는 거죠. 해서 이렇게 필지들이 지멋대로 생겼다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효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환지 후에는 확충을 해주는 방식, 요게 환지 방식입니다. 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 나는 원래 이 토지 소유자였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환지 사업으로 조성된 요 토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환지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들만 몇 가지 정리를 할 건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내가 받게 되는 토지, 요거 있죠. 자, 이 면적을 비교해보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환지 후에는 많이 받게 될까요? 작게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작게 받게 되겠죠. 그걸 작게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감보라고 합니다. 감보. 감에서 보상받는다라고 해서 감보라고 부릅니다. 감에서 보상받는다. 자, 그러면은 왜 작게 받는지를 한번 보죠. 왜 작게 받는지. 기존에는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던 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많이 부족한 토지였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의 공공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들을 확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반시설을 확충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할 텐데,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자, 우리 동네에 공공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돈 좀 내십시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안 내놓습니다. 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일정 부분 걷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 토지 소유자들한테. 해서 이 공공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환지전 토지보다는 작게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공공시설 감보라고 부릅니다. 공공시설 감보. 그 다음, 이런 모양의 토지를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리 동네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좀 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돈을 또 안 내놓죠. 해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 중의 일부를 걷습니다. 시행자가 토지 중의 일부를 걷어서, 자, 이거를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 라고 해서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기존 토지 소유자들한테 모은 토지 중의 일부를 집단적으로 여기다 지정을 해가지고 요걸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라고 해서 채비지라고 부르고, 이걸 처분을 해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합니다. 즉 사업 비용 때문에, 즉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는다라고 해서 그걸 채비지 감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게 되고,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사업 비용에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 비용에 대체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자들에게 걷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분을 해서 사업 비용에 충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인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는다라고 해서 채비지 감보라고 부릅니다. 공공시설 감보, 채비지 감보. 그 다음, 자, 이 작게 받게 되는 걸 감보라고 부르는데, 작게 받게 되는 비율은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감보율. 자, 이런 감보율 같은 것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자, 하얀색 분필로 쓰는 글자는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은 노란색 분필로 쓰겠습니다. 작게 받게 되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이걸 똑같은 말로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자, 다시 한번 보면 환지 방식은 기존에 효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하던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효용도 증진시키고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해주는 방식, 요게 환지 방식입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환지 후에는 작게 받게 되는데, 그 작게 받게 되는 걸 감에서 보상받는다 라고 해서 이걸 감보라고 부르고, 작게 받게 되는 이유를 보니까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다 보니까 작게 받게 된다 라고 해서 이걸 공공시설 감보라고 부르고,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게 된다 라고 해서 이걸 채비지 감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게 받게 되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이다 라고 해서 이걸 토지 부담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내가 기존에 토지를 1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해보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을 기준면적이라고 합니다. 기준면적. 자,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흰 글자는 기준면적에다가 여기 토지 부담률을 적용을 한번 해보죠. 토지 부담률을 50%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내가 공공시설이나 채비지 용지로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50%만큼은 공공시설이나 채비지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제곱미터에 50%의 토지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환지 후에 받게 되는 면적은 50제곱미터가 되죠. 기준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리면적이라고 합니다. 권리면적. 보면 원래 내 소유권이 여기 있었죠. 기존 토지에 있었는데 환지 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토지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이쪽으로 이전해 줍니다. 즉 내 권리는 환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 권리가 있으니까 이걸 권리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권리면적. 이렇게.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서 잠깐 봤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는 6가지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잠깐 앞에 갔다 오면은 (161페이지) 161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 허가 대상 행위라는 게 해서 그 박스에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토지 분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니은만 했습니다. 니은.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즉 작게 분할하는 게 허가사항이라고 했죠. 토지를 잘게 쪼개다 보면은 토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토지를 작게 분할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고 해야 된다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권리 면적이 작은 토지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오히려 효용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감소를 해서 이렇게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들, 이건 뭐라 부르냐면은 과소토지라고 합니다. 과소토지. 너무 작다라고 해서 이걸 과소토지. 자, 내가 가진 토지가 과소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요 권리 면적을 가지고 과소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은 토지들을 나눠주다 보면은 오히려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에는 환지를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환지 부지정. 그건 조금 이따가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환지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자, 보면은 다시 환지 방식은 효용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이런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효용도 증진시키고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해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보통은 환지 후에 작게 받게 되는데 그걸 감에서 보상받는다라고 해서 감보라고 부르고, 작게 받게 되는 이유가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게 되고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게 됩니다. 그걸 공공시설 감보, 채비지 감보라고 부릅니다. 이 채비지라는 건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라고 해서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작게 받게 되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토지 부담률,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부담률.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 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이걸 권리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내 소유권은 환지 후 이 토지에 있으니까 이걸 권리 면적.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는 건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은 토지들을 다 나눠주다 보면은 오히려 효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토지들은 과소토지라고 부르고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환지 부지정. 자, 근데 환지를 할 때에는 거기 183페이지 가로 2번에 환지계획 작성의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렇게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을 100% 다 적용을 해서 환지를 하게 되면 그걸 적응환지라고 부릅니다. 적응환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거기 나오는 7가지의 기준을 다 적용해서 하는 환지를 적응환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칙. 환지를 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환지를 해야 되는데 기준을 적용을 일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게 원칙인데 내 권리 면적보다, 그러니까 적응환지를 통해서 나오는 권리, 그것대로 주는 게 원칙. 권리 면적대로. 근데 이 권리 면적보다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더 줄 수 있다. 자, 더 준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은 증환지라고 부릅니다. 내 권리 면적보다 좀 더 받았다고 해서 증환지. 그 다음에 내 권리 면적보다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감환지라고 부릅니다. 더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감환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과소토지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지를 지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릅니다.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감환지, 안 주면 환지 부지정, 이런 단어들, 이렇게 환지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용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어 정도만. 요까지가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비용 부담이라고 해서 뭐 도시개발 채권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환지에서는 개발법에서는 일단 사업의 절차, 시설 사업이랑 동일한 절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오늘은 뭐 시행자의 조합 잠깐 봤죠.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이라는 거,
그것만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한 때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용 방식. 수용을 할 때는 항상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을 준용한다라는 게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용 나오면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개발법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